거기 있는 문제를 푸는 것. 어려운데 그래도 풀어야 되는 존재? 학생들에겐 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교과서의 이미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과서가 중요하지 않다? 디지털 혁명 시대. 교과서는 기존의 모습을 벗어나 변화 중인데요. 미래 교육의 출발점. 되짚어 보아야 할 교과서의 역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교과서는 필요 없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클래스 신동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하면 우리가 성경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과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교과서는 학교 교육의 내용하고 그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아마 그 중요성은 미래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성만큼 우리가 교과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생각해보면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클래스에서는 우리 교과서의 현행,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개선돼야 될지 한번 깊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들을 소개드립니다. 출제 현장에서의 교과서는 신성시대의 바이블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면 수업을 안 했다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터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가져오는 디지털의 속성을 좀 결합해보자. 내가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구나. 아이들이 오히려 교과서다. 교과서는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참조되고 활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 하면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수업을 할 때 오늘이 14일이면 14번, 24번, 34번 순서대로 이 교과서를 쭉 읽는 방식으로 수업을 많이 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교과서와 관련해서 많은 추억들을 갖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아니 근데 왜 교수님과 그 추억을 제가 같이 공유하고 있죠? 아유, 그러시구나. 우리 아니 근데 저는 예. 그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낙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앞에 국사책이면 어느 순간 국자가 되기도 하고 그 동그라미 이응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알록달록 만들기도 하고 참 교과서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좋은 교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공부 시간에 집중을 안 하셔서 그러니까요. 산만한 거예요 제가. 그림 그리고 하셨구나. 진짜. 네, 저는 교과서를 자주 안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아주 혼이 났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옆반에 가서 교과서 빌려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게 무거우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뭐 강의하시는 거나 아니면 교과서의 내용이 한 번도 틀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 알아보자, 뭐 탐색해보자 하더라도 옆에 있는 참고서 이렇게 보면서 그 정답을 외웠던. 뭐 그때의 수업이 뭐 전적으로 잘못됐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은 좀 다른 경험을 아이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근데 교과서를 믿으신 게 아니라 참고서를 믿으신 거예요. 참고서를 믿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산. 왜냐면 교과서가 좀 불친절하니까. 불친절하게 네, 쓰여져 네. 있어요. 옛날 교과서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저는 움직이는 그림을 교과서에다 계속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또 다른 시리즈도 만들고 그러네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최태성 선생님보다 훨씬 창의적이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러 교과서를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마지막에 교과서가 끝나면 책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그 손때 묻은 교과서를 보면서 친구들이랑 과자도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 큰 보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되게 독특한 모범생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과자를 먹었다 그러네요. 네, 과자 때문에 마지막에 과자 주는 것 때문에 네, 거기에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랬을 때 이제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과서 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읽을 자료가 많지 네, 않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 좋은 문학 작품 봤던 기억, 소나기 같은 작품을 모범생. 교과서에서 읽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과서를 만드는 입장 또는 교과서를 뭐 검정하고 심사하는 이런 입장에서 있어 보면 교과서는 또 한편으로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한 번 인생에서 응급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교과서 집필하다가 아이고, 그런 적이 그러셨구나. 있고요. 예, 그럴 만큼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또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는 교과서 쓰는 일을 하다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 푸념삼아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집 가훈을 교과서는 하지 마라로 바꾸고 싶다고 정도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이게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교과서 이제 집필자지만 사실 오늘 주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저한테는 좀 도발적이에요. 왜냐면 교과서는 저에게 인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과서가 지금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긴장되면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예. 한번 오늘 선생님한테 많이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교과서가 없어지지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과서는 교사들에게는 학습에 가르쳐야 될 내용에 대한 매뉴얼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걸 꼭 따라한다기보다는 대본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고 자발적으로 뭔가 창의적으로 자료들을 만든다 하더라도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서는 계속 기능을 해나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급변하는 사회를 교과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교육 내용도 변화되고 있고 또 수업 방식도 변화되고 있는데 교과서가 배우는 내용하고 배우는 방식에 제한점을 가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 현행 교과서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교과서의 한계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목표가 있고 교육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고 평가, 수업 시수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정말 너무나도 촘촘하게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의 산물인 교과서는 목표에 따라 내용을 진도 순서로 쭉 짜여져 있고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도 교과서의 그 밖에서 평가를 한다.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니 결국은 교육과정이 갖는 한계가 우리 교과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니 사실은 좀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좀 교과서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한숨 섞인 목소리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여백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그 21세기 교육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혁신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teach less, learn more. 적게 가르치면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교육과정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서 교육과정의 구조적인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내용을 축소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축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좀 궁금해요. 이제 교육과정이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느냐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도 지금 보면 핵심 개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기보다 지금도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수도가 어디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게임들을 하고 이것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표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낱낱이 지식들을 개별적으로 아는 것은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어디가 수도가 되는가에 대한 조건을 아는 그런 핵심적인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구조화해서 핵심적인 지식들로 가르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낱낱이 늘어났던 양보다는 좀 최소화된 경제화된 방식으로 내용들을 구성하고 조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교과서가 있으면요, 학부모님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면 수업을 안 했다고 전문가를 그렇죠. 전혀 그게 맞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계속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으니까 교과서의 양이 방대하고 그것을 다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것들을 다룰 시간도 없고 아이들하고 뭔가 재밌는 활동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은 정말 미니멀하게 최소화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런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또 평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입시까지도 이게 연계가 돼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계속 지금처럼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학습하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다 차곡차곡 기록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꺼내서 평가한다고 하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가 존재하면 교과서는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평가원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수능 시험 출제를 할 때 교과서에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신성시되고 있는 이 출제 현장에서의 교과서는 신성시되는 바이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 체계에서 그 입시가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교과서의 위상은 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평가로 갖고 있는 힘은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 이제 우리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시 문제가 개선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현 제도 내에서도 현재 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교과서가 어떤 측면에서 개선돼야 될지 이 개선점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서책 교과서는 한 번 인쇄를 하면 1년 동안은 절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디지털 교과서라도 좀 내용이 바뀌면 바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용이 바뀐 내용을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서가 사회 속도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랑 완전히 분리가 되는 내용을 배우니까 아이들의 흥미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차라리 아예 새로운 주제로 뭔가를 새로 알아보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찾아본다면 지식들은 얼마든지 지금 밖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교과서라는 것이 근대의 산물이고 표준화된 어떤 교육을 염두에 두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개별화된 시대에 학생의 어떤 맞춤형 요구에 부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식이 급변하는데 교과서는 개발되고 보급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몇 년 동안 사용돼야 되고 그 사이에 이 지식들은 죽은 지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의성 있는 지식으로 작용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최근 들어서 역량을 강조합니다만 역량이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가 실제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교과서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이나 이해는 그냥 보편적이고 오래 쓸 수 있어야 되다 보니 그런 어떤 시의성에서 떨어지는 자료들을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참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교과서 이런 활동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 예를 교사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바꿔 끼워서 다른 활동으로 구성을 하거나 인터넷이나 어떤 다양한 요즘 외부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과서로 갖고 들어와서 활용한다거나 교과서는 무치일 수밖에 없지만 수업 시간에는 또 시의성이 있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른 두 가지 입장을 다 가지고 왔어도
해볼 수도 있고 실존하는 인물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교사의 어떤 주체적인 활용 능력 이것이 1차적으로 해결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교과서 그 자체를 바꾸기는 지금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죠. 살짝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에 어떤 그 교사의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이 붙어서 교과서를 좀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다 말씀하시는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은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 이제 개정이 되죠. 뭐 수시 개정이 있긴 하지만 5년 주기로 국가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학교급, 어떤 교과에 이거는 국정, 뭐 어떤 교과는 검정, 어떤 교과는 인정으로 인정. 이미 개정되자마자 구분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거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과서가 사실은 법적 지위를 가져야지만 학교 현장에서 채택돼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를 이제 심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 20-30년간 굉장히 많이 인정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전 교과의 한 85% 정도 이상이 인정 교과서입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인정이 그렇게 많아요? 네, 사실- 국정 별로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습니다. 초등학교 주요 교과, 뭐 국수사과 정도. 예. 네. 근데 그 이외에도 사실은 자유발행제라는 자유발행제. 제도가 예. 있는데,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네, 자유발행제는 정말로 그 말 그대로 특정한 어떤 뭐 정해진 심사 기준이 없어도 그냥 있는 교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심사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거를 채택하는 주체가 이제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발행제로 최종적으로는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이제 직업 계열 선택 교과를 이제 2022년에 자유발행제로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더 다양하고 더 자율적이고 더 창의적인 어떤 이런 제도가 좀 정착이 좀 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유발행제까지 네. 포함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교육에 일어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 현장을 보더라도 이전의 교육하고 완전히 다른 수업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만 해도 초기에는 그냥 서책형 교과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디지털 교과서 자체도 상당히 새로운 활동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 같은 걸 이용해서 다양한 수업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학교 현장이 변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수업 장면을 통해서 교과서가 하는 의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서울 우신초등학교. 한창 수업 중인 4학년 2반 교실. 그런데 수업은커녕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있는 학생들.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내 학교에서 핸드폰 막 가지고 놀아도 돼요? 아, 이거 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업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휴대전화로 수업 준비를 한다고요?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뭘 하는 걸까요?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슬픈 사람들을 행복한 얼굴로 만들고 싶어서. 발표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는 학생들. 교과서를 펼쳐놓고 배우는 보통의 수업과는 사뭇 다른 풍경인데요. 교과서에 나온 학습활동을 굳이 소화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학생들이 해야 될 활동이 무엇인지만 명확히 한다면 그 수업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안 쓰신다고요? 네. 교실에 떡하니 자리한 문구. 교과서가 사라진 교실이라고요?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활동 기회를 주고자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태성 선생님 인쇄 그러니까 저 지금 굉장히 지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취 기준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성취 기준이 돌아야 된다면 교과서를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선생님의 수업 철학.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기의 별자리를 찾은 다음에 스크래치 페이퍼를 가지고 그 별자리를 나타낸 다음에 자신의 꿈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VR 기기를 이용해 자신의 별자리를 찾고 자아를 탐색하는 저도 도덕 그렇고요. 수업의 일환인데요. 아니, 야. 옆에 찾았다. 어디. 교과서 책으로 보는데 이 V라는 더 실감나죠. 일단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공부 내용을 더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운동장으로 나간 선생님과 학생들. 자,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각도기 어플을 실행시켜 보세요. 핸드폰을 제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교육가 될 수 있거든요. 하는 거죠. 운동장에서 흔히 하는 체육 수업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무슨 과목 수업인 거예요? 지금 수학 과목이에요. 각도 개념을 배운다고요? 36.8이요. 어떤 거 잰 거예요? 저기 펴기망틀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이렇게 됐어요. 어려운 개념이나 문제풀이로 가득한 수학 교과서가 아닌 실생활에서 온몸으로 배우는 잘 쓰는 신개념 법을 수업.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죠. 교과서의 그렇죠. 틀을 벗어나자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교과서를 애니얼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수업이 지루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수업을 따분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교과서를 내려놓고 학습 활동을 직접 고안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학교. 자, 다 같이 레디!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거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서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게임 기반으로 이렇게 수학을 푸는 겁니다. 아이들이 열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게임? 자, 배틀 종료! 과연 누가 으스카드의 주인공이 될지. 역전해서 김다은 1등! 자, 우리도 다음번에 수학할 때도 이렇게 게임이랑 한번 공부를 묶어볼까? 네! 자, 묶어볼까? 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 네! 알았어, 한 번만 더. 선생님, 수업은 언제 하시려고요? 네, 애들이 확실히 게임을 이렇게 응용해서 하니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줄이더라고요. 네. 애들은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아이, 신났어. 야.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그렇죠.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전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네요. 게이미피케이션 교육이라고 해서 게임과 수학을 이렇게 융합을 했습니다. 꼭 교과서만 펼쳐놓고 문제를 푸는 게 뭐 수학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걸 융합해서 하는 것도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의 경계뿐 아니라 시공간을 넘나드는 융합 수업. 근데 저기 미국에서는 저거는 화상 통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이만수 박사님이랑 이제 커뮤니티 매핑 관련으로 화상 전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애인들의 시설 묻히학교 이런 것들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많이 해요. 미국에 있는 박사님과 화상 수업을 하면서 수업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어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대구의 문화유산 지도 있죠? 대구의 문화유산 지도 한번 꺼내보세요. 세 가지 교과목의 융합. 그 첫 시작은 사회였는데요. 천장문은 옷이 장소가 아니라 혼자. 교과서 안의 내용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수업입니다. 사회 수업 중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 자료를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문화유산을 소개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융합 과목은 도덕. 협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 거 있죠? 도덕 시간에? 혼자만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도덕 교과서에서 배우는 협동 개념을 모둠 활동 과정에 적용한 건데요.
수업 내용을 이제 알지. 아니 얘 몰라. 얘 몰라.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게. 마지막은 국어로 이어집니다. 문화유산을 유명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제안을 한번 써볼 건데 협동을 통한 모둠 활동의 결과물은 글쓰기로 연결되는데요. 진짜 교수님 교과서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성취 기준을 보면 이제 제한하는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교과서는 없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성취 기준 따라서 저 안에 교육과정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수업 방식,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회도 하고 국어도 하니까 공부하는 게 2배가 되잖아요. 아는 것도 많아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나 융합 수업을 하면 교과의 이런 한계성을 넘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와 재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더 다채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융합은 이제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 시대. 이제 더 이상 지식은 우리가 알던 교과서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